안녕하세요. 원의 파트너 조일구입니다. 자, 오늘 많이 놀라셨죠? 시장이 장난 아니게 빠졌는데요. 그래서 오늘 긴급 진단 그러니까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증시 바닥이 어딘가에 대한 것들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저한테 이제 허락된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저는 이제 좀 거시적인 형태의 흐름을 많이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최근에 보면 미국의 이제 제조업 PMI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올랐어요. 이렇게. 그리고 서비스업 PMI 지수가 이게 축 올랐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은 근데 갑자기 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막 떨어지고 또 전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막 떨어지는데 왜 갑자기 이런 경제 지표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런 형태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저는 좀 더 지금 전쟁 리스크의 그런 어떤 시장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변수가 생긴 거를 우리가 모를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잡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당장 나타나고 있는 서비스 PMI 지수나 제조업 PMI 지수가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쭉쭉쭉쭉쭉 떨어지고 외부 변수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가를 따져보니까 요것 때문에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제 지표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앞으로에 대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될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들 긴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3월 달에 50bp를 할지 25bp를 할지 모르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긴축의 시작점에서 금리 인상은 뭐 물론이고 QT까지 하니까 양적 긴축까지 하는 형태니까 어차피 긴축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가 7.5 정도잖아요. 저는 다음 달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가 한 7.67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러시아발 전쟁이 나오더라도 원자재가 막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연준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긴축을 세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경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경기가 이게 나빠지느냐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이런 시장 흐름의 하락이 길게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멈추느냐 이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경기 지표를 보면 두 가지인데요. 미국 시장에서. 첫째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2021년도 4월 달에 88 그리고 86 이렇게 있다가 지금 이번 달에요 61.7을 찍었어요. 이게 역대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들이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낙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굉장히 최저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업종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 보면, 미국에서 이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하고 좀 비슷하게 또 미래의 어떤 소비 지표를 볼 수 있는 게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 2022년도에 127, 129 찍다가 갑자기 확 떨어져 갖고 못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2월 달에는 역시 110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보기에 되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아까 PMI 지수를 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리고 2월 달에 비농업 고용 지표도 좋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미래의 그런 어떤 경기에 대한 심리를 나타내고 있는 여러 가지 CB, 그러니까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나 아니면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OECD 경기 지수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러시아발 전쟁이 딱 터져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이 전쟁이야 뭐 어차피 한 1개월 뒤 어떻게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경기가 만약에 침체로 가버리면 이건 되게 오래 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경기 지표를 알 수 있는 이런 모든 소비자 신뢰 지수나 또 경기 선행 지수가 다 꺾여버린 형태니까 우리가 이게 뭐지? 이게 경기 침체로 가지 않나라는 의심을 가지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경기 침체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하고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두 개의 차이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보통 이제 10년물에서 2년물을 뺀 그런 금리의 차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차가 점점 줄어들거나 역전이 돼버리면 경기 침체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재밌는 건 뭐냐면 작년에 10월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의 차이가요 1점대였어요. 1.2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제 120bp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1월 달에 확 줄어들더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0.48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8bp였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난주 주말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주말에 러시아에 대한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전쟁에 대한 부분 처음 시작됐던 부분이 주말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날 계속 전쟁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안 미쳤어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면 이 국채금리가 0.48에서 0.39로 그러니까 10bp가 확 떨어지면 붙어버리면서 오늘은 전쟁 이슈뿐만 아니라 경기 이슈까지 묻혀서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러시아가 전쟁을 쳐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그게 아니라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장단기 금리가요 10bp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버린 거죠. 더 적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쳐서 그런 게 아니라 전쟁을 치면서 이게 경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침체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버리니까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하락이 더 이제 가속화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느냐? 왜 봐야 되는가 하면 그러면 이렇게 과도하게 떨어졌던 것들이 이제 바닥을 치고 급반등, 그러니까 소위해서 급하게 이제 리바운드 확 올라오려면 전쟁에 대한 리스크만 있으면 올라올 수 있는데 경기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병행이 돼버리면 이거 못 올라온단 말이에요. 반등 좀 있다가 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에 대한 리스크를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리스크 보려면 앞으로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를 계속 봐야 되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그 다음에 미시건 대학교 소비자 심리지수가 다 지금 안 좋게 떨어지면서 미국의 2년물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지금 줄고 있잖아요. 작년에 120bp에서 지금 39bp까지 줄었어요. 지난주에 49bp인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10bp까지 막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6개월 만에 지금 3배가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빨리 이게 붙어버리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인가 하면 전쟁 리스크 막 여기만 계속 골몰해 있을 때 이제는 경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안 좋아져 버리면 이거 오래 가거든요. 하반기가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전쟁 이슈가 그 단기적인 악재인지 아니면 이게 또 경기로 연관시켜서 장기적인 악재가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22년 예탁금과 신용융자를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제가 이 부분도 좀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의 1월 3일 날 예탁금이 71조였어요. 근데 이게 62조가 돼버렸거든요. 그 구조가 빠져버렸어요. 뭐 신용장군 일단 놔두고라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구조가 빠졌는데 이 구조 중에서 2조 정도가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구조가 빠지면서 이 2조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제가 자꾸 웃음이 나서 왜 그런가 하면 나스닥에 테슬라를 사고 이게 1월 말에 샀나? 뭐 그래. 그다음에 QQQ라고 있어요. 3배짜리 레버리지. 그러니까 첨단주 성장주에 들어가는 3배짜리 그 ETF를 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연초부터 제가 여기도 계속 나와서 그런 얘기했죠. 1월 달도 그런 얘기했고, 원래 금리 상승기예요. 그리고 긴축의 시기에 전쟁 나서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고, 어제 테슬라 7% 떨어졌죠. 리비안 8% 떨어졌죠. 그러면 여러분, 성장주가 긴축의 시대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봤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리비안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해서 오버슈팅 된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게 많이 떨어졌다고 단순히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오판인 것 같습니다. 즉, 뭔 얘기인가 하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한 올해 진바닥이 어디서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나중에 가서 또 얘기 드리겠지만, 올해 나스닥은 좀 힘들다고 봅니다. 특히나 실적이 되는 애플, 뭐 아마존 이런 건 모르겠지만, 작년에 실적 대비해서 너무나 많이 올라갔던 리비안, 뭐 테슬라, 뭐 어떤 사람들은 메타라고 해서요. 페이스북도 약간 실적에 대해서 뭐 저평가된 게 많이 떨어진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대중심리라는 거는 반대로 움직여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도 좀 우려가 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분들이 긴축 이슈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3월 달 한번 들어오고 5월 달 한번 들어오면 그 정도 마무리되면, 저는 아무래도 한국 주식이나 중국 주식 쪽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게 아니라면 다우지수나 S&P의 소비 관련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뭐 신용자 내가 얘기 안 할게요. 진짜 특이한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개인들이요, 신용융자를 이렇게 7,500억 사면 그 다음에 꼭 떨어져요, 지수가. 그리고 이렇게 신용융자가 많이 빠지면,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이 빠지면요, 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지수가 반등을 해요. 또 5,400억 올라오면 떨어지죠. 또 지난번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니까 또 한 1,600억 정도 매수 들어오니까 오늘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가능하면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신용융자를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신용융자는 이런 변동성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7.50이고, 제가 다음 달에는 한 7.6, 뭐 어떤 혹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 대표님 7.5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높은데? 지난번에 뭐 2021년 2월 달 같으면 1.70인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멀었다고 생각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연준이 긴축을 세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반기에. 왜? 하반기엔 긴축 세게 못해요. 긴축 세게 해서 물가를 잡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못하죠. 쉽지 않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생산자 물가 지수도 지금 0.2, 그러니까 12월 달 0.2에서 지금 1월 달에 1까지 올라갔잖아요. 공급망 병모 현상 자체가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결론은 뭐냐면, 쉽지 않은 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결론이. 그러니까 상반기 내내 정말 쉽지 않은 장이에요. 왜냐하면 긴축 이슈 있죠. 그 다음에 긴축 이슈에 따른 경기 이슈 있죠. 그 다음에 돌발적인 러시아발 전쟁 이슈 있죠. 이러니까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아마 1월 달에 여기 나오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년하고 좀 다르다. 올해는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동의는 하는데, 이 메커니즘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에 대한 추세예요. 보면 2001, 그러니까 전년비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근데 2021년 6월 달에 임금이 올라간 폭이 2%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임금이 올라간 폭이 5.70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굉장히 막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사람들이 이제 고용을 많이 했잖아요, 1월 달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제 월급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일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나중 되면 이렇게 올라간 임금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소비를 많이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어떤 쪽을 소비하겠느냐를 보니까 보통 PC, 그 다음에 가구, 그 다음에 가전 같은데 이런 때,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내구재는 벌써 2020년에 다 사버렸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재택으로 있을 때 다 사버렸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안 올라오잖아요. 그럼 남은 건 뭡니까? 예, 여행. 그 사람들이 이제 맨날 집에서 넷플릭스 보다가 아니면 맨날 이렇게 그 유튜브 보다가 막 그러니까 그다음 컴퓨터로 막 재택하면서 막 이렇게 노트북 다 바꾸고 막 이렇게 하고 가구도 바꾸고 막 그렇게 해서 이건 다 사버렸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제 취업자가 많았지만 4, 5개월 뒤에는 월급이 좀 받을 거 아니에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걸로 뭐 할까라고 생각하면 못했던 걸 하겠죠. 그럼 여행도 가야 되죠. 그 다음에 화장품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카지노도 해야 되고 뭐 이제 풀려버리면 여행자료가 풀려버리면 그래서 왜 최근에 보면 화장품, 여행, 항공 뭐 이런 게 많이 가잖아요. 심지어 면세점도 조금씩 하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7.5예요. 근데 10년물 금리가 지금 2%거든요. 10년물 금리가 이제 시장금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시장금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서 시장금리를 빼면 지금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5.5예요. 그럼 마이너스 5.5인데 이 임금 상승이 5.7이라 그러더라도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내한테 다가오는 게 그 다음에 러시아가 딱 전쟁을 일으키니까 더더욱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어떤 흐름을 보겠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가 임금은 많이 올라갔는데 내가 쓰려고 하니까 소비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가 올라가는 거는 그냥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뭐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고 이러면 올라갈 거라 생각. 근데 그렇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실적 발표가 딱 되면 사람들이 여기서 못 사거든. 그 실질금이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사? 그러다가 다시 한번 뚝 떨어지고 또 올라가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제가 볼 때 리오프닝 관련주도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언제가 괜찮을까요? 적어도 임금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뭐가 꺾여야 돼요? 물가지수가 꺾여야지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돼야지만 사람들이 여행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걸 사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돌발적인 정치 변수나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 3월 달에 패드 이런 것들은 시장의 변동성 요소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 때문에 뭐 패드가 3월 달에 금리를 막 안 올릴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지금 물가 상태에서는 무조건 올려요. 그렇지만 이건 시장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경기 지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지표 10년물이 이렇게 좁혀지면 오래 가는 거고요. 그게 안 좁혀지면 빨리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중기 지표가 지금 안 좋아요. 상태가. 그래서 3월에 종목 트렌드를 보면 아마 주도주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없으니까 러시아 관련주, 그러니까 전쟁 관련주 이런 것들이 막 테마로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낙폭과대주가 순환매로 이렇게 왔다가 꺾이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는 절대 주식 비중 올리면 안 되죠. 아까 신용 매매도 자제해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같은 형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단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한 1, 2개월 정도 보는 것 같으면 지금의 테마주라든지 낙폭과대주 순환매 뭐 수익률을 많이 못 잡겠죠. 한 10에서 15% 잡고 가면 되고요. 저는 이런 거 별로 여러분들한테 권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제가 볼 때 정말 좋은 기회가 올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중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보시는 경우는 지금은 좀 쉬고 3월 달에 양회 있죠. 중국에. 대선 있죠. 패드 있잖아요. 그거 다 지나가면 아마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요? 그때쯤 되면 체리 피킹 매매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체리 피킹이 뭐냐면 뭐 여기 네이버에 보면 뭐 가스원에서 정말 잘 익은 그 체리만 탁탁탁탁 따갖고 이렇게 그걸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정말 잘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들을 선별해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반기는 아니고 저것도 좀 쉬어야 되고 하반기 같으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실질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구매력이 올라가 있죠. 그러면 진짜 리오프닝 관련주가 이제 좀 뜰 수 있는 형태에 있겠죠.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 신재생 관련주. 어떤 사람들은 아니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대표님이 신재생 관련주를 얘기해요? 이게 뭐든 이게 항상 최고점을 찍으면
그때부터 이제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연준이 계속해서 긴축을 치면 그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긴축을 일으키기 전에 빨리 유가를 올려서 재정을 건전화시키려고.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하반기는 신재생 에너지의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제가 한국경제 TV 사이트에서 8시 50분에서 3시 30분까지 무방을 할 테니까요. 들어와서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6시간 동안 제가 다양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거 못 보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조일교 TV에 들어오시면 녹화 방송 딱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유튜브에 영상 많이 올려놓으니까 많이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8시 40분에 한국경제TV 사이트에서 보시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